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조리원리 시간입니다. 조리원리 보시면은 그 조리원리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원리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과목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식품학, 식품화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식품학, 식품화학이 들어가는 거고 조리원리 그러면은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그나마 가장 쉽게 접근하는 게 조리 과목이거든요. 시험 문제는 어려워요. 그죠? 쉬운 과목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사실은 여기 나오는 것이 일종의 여러분들 그 조리, 실험 조리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실험 조리식으로 해서 조리 과학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와요. 시험 문제는. 조리 과학 기준에 맞춰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실험조리, 조리, 과학 베이스가 되려면은 결국은 식품화학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품화학, 식품학 개념으로 묻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조리 문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탕수육을 튀긴다. 돼지고기를 이용해서 탕수육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름이 산패를 일으키더라. 이 산패를 일으키는 그 기전 중에서 뭐 옳은 걸 찾아라, 옳지 않은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언뜻 보면은 탕수육 문제가 나오니까 이거 조리 문제네 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거 산패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해기준결합이, 비공해기준결합이, 그 다음에 과산화 물가가, 산가가, 요오드가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결국은 식품학에 해당이 되는 베이스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조리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험조리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번에 이제 새롭게 들어갔던 단어 중에 하나가 식품 가공 및 저장학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공 및 저장학까지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름만 사실은 이렇게 거창하게 들어간 거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공 및 저장학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나오겠다라고 했던 것이 육류 부분에서 육류 가공에 대해서 나오겠다. 예를 들어서 어류 부분에서 어류 가공에 대해서 나오겠다. 우유 부분에서 유제품류의 가공에 대해서 나오겠다라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육류 가공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뭘 것 같아요? 햄소세지. 그죠? 그 다음에 어류 가공에서에 나오겠다라고 하면 대표적인 것이 어묵이에요. 그 다음에 유제품의 가공에 대해서 묻겠다. 뭘까요? 치즈 버터 문제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만 뭐 제목만 좀 어렵게 복잡하게 써놨던 거지 가공 및 저장학이 들어간다라고 하더라도 시험 문제 경향은 결국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크게 벗어난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두류 부분에 있어서 두류 가공으로 나오겠다. 그럼 두류 가공은 뭘까요? 두부 문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름만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넣어줬던 건데 식품학 및 조리 원리가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여러분들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식품 미생물이 들어가요. 좋아하시죠? 그래서 곰팡이, 효모, 세균, 방성균 쭉 나오잖아요. 박테리오파지 문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미생물 파트도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2016년도 그러니까 개정되기 전까지 39회까지 보시게 되면은 식품학 및 조리 원리 문제가 50문제였었거든요. 이쪽 파트가 식품학 및 조리 원리 문제가 50문제였었는데 50문제에서 이제 식품학 쪽에 식품학, 식품화학 쪽에 해당이 되는 것이 약 20에서 22문제. 그 다음에 조리 파트로 물었던 것이 20에서 22문제였었고 식품 미생물 부분으로 물었던 문제가 작게는 그러니까 작게는 6문제 정도, 많게는 10문제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이 식품 미생물 부분 같은 경우에는 8주에 공부하기에 양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다 만점 맞을 거니까 얘는 아는 상식선에서 이러면서 이제 많이들 그러니까 이것까지도 이제 학원에서 굳이 강의를 다 못 해주는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여전히 미생물 파트가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생물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따로 강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이것도 뭐 아주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 같은 경우에도 미생물 종류에 있어서 곰팡이, 효모, 세균, 방성균, 박테리오파지 분류하는 문제. 그래서 종류 분류하는 문제가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생식곡선에서 여러분들 유도기, 대수기, 정상기, 삼열기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미생물의 이제 증식에 관련된 인자들, 그래서 증식곡선이라든지 이번에도 이게 유도기 문제인가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증식곡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영양 관련 인자들 있잖아요. 생육 관련 인자, 영양이라든지 뭐 호기, 혐기, 통성혐기 기억나시죠? 이런 산소 부분이라든지 생장 환경에 관련된 이 파트 하나. 그 다음 물어보는 것이 발효하고 부패 쪽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치 발효에 관여하는 균주, 그 다음에 요구르트 발효에 관여하는 균주, 장류 발효에 관여하는 균주 이런 거 묻거든요. 이거는 제가 조리 수업 시간에 중간중간에 이 정도 이름들은 여러분이 외워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은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조리 부분에서. 그래서 아무튼 미생물 파트까지 해서 그래서 식품학 및 조리 원리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번에는 40문제로 줄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300문제였던 것이 220문제로 줄었잖아요. 그러면서 50문제였던 것이 이쪽 파트가 40문제로 줄었다는 거. 그리고 이 40문제 부분에서 식품학, 조리원리, 식품미생물, 미생물 여기 이름은 따로 없지만 여기 들어가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생물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생 부분에서 위생학 쪽에서 나오는 미생물은 식중독을 일으킨다든지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는 감염병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거에 관련된 문제를 주로 묻는다면은 식품미생물 파트에서 묻는 것은 발효라든지 부패라든지 관련된 인자들, 식품 쪽에 좀 더 가까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제가 이제 수업 중간중간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2교시, 아까 1교시 부분에 크게 이제 1교시가 있었고 2교시가 있었는데 1교시에서 영양학 및 생화학, 영양학, 생화학, 그 다음에 1교시 중에 또 두 번째 과목에가 영양교육, 아까 식사요법, 그 다음에 및 생리학 들어갔었죠.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그 다음 2교시에 해당이 되는 수업 그 시험 문제에 있어서 식품학 조리원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체급식 위생 관련 법규들, 관련된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40문제 정도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조리 같은 경우에는 절대 그러니까 쉬운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조리 과학 베이스를 가지고서 화학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 건 아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들도 이제 외우시면서 화학 선생님이 워낙 잘 또 가르쳐 주시니까 따라오시고요. 자, 이 교재도 마찬가지로 맨 앞에 이론서 부분에서 여기 순서 부분 한번 봐보세요. 순서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번에 바뀌어 있는 내용에서 내겠다라는 걸 제가 다 집어넣은 거예요. 보시면은 첫 번째가 제1장 조리 원리의 개요. 그래서 오늘은 조리 원리, 개요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공유, 전분, 밀가루라고 하면은 떠올라야 될 게 있어요. 그럼 공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쌀, 보리가 떠올라야 되고 쌀 구조, 그러면 뭐 겨층이라든지 배아라든지 배유라든지 그 다음에 뭐 백미, 뭐 5분도미, 7분도미, 현미 이러한 것들이 대략 머릿속에 그 다음에 뭐 이런 내용들이 떠올라야 되고 전분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분 파트도 그리고 조리 과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식품학하고 굉장히 많이 겹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겹치니까 아까 제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식품 영양학이잖아요. 그럼 식품 부분에서 화학 또 뭐 영양학 부분 크게 이렇게 나눠질 수도 있겠지만은 모든 과목들이 굉장히 많이 중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과목 배울 때마다 조금 신경 쓰면 다른 과목하고 다 같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전분 파트에서도 시험 문제로 매우 굉장히 중요하게 잘 나오는 것이 전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오늘은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저런 내용들이구나 보시면 되는데 전분 파트에서도 호화, 그러니까 5가지 단어가 떠올라야 되거든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호화, 노화, 예를 들어서 겔화, 그 다음에 호정화, 당화 이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식품과학 시간에도 나와요. 식품학 시간에도 호화의 원리, 노화의 원리, 겔화, 호정화 이렇게 묻는다면 여기까지 원리라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그러니까 화학적인 기전을 언급했다면은 이제 조리 파트에서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서 호화를 이용한 대표적인 식품이 뭐가 있는데 그럼 노화는 억제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화를 억제하는 방법으로 뭐가 있어? 계라를 이용한 그러니까 졸에서 겔로 가게 되면서 계라가 일어났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전분에서의 식품들은 어떤 것이 있고 묵이라는 것들이 대표적인 거잖아요. 뭐 도토리미 메물묵 그랬을 때 그러니까 묵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전분 구조에서 예를 들어서 아밀로즈가 일으키는 거냐 아밀로펙틴이 일으키는 거냐라는 것이 또 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아밀로즈는 알파 1사 결합에 의해서 가로로만 연결된 것이 알파 1사가 아밀로즈 결합이었다면은 아밀로펙틴은 가다가 알파 1사 결합이 있는 곳에서 알파 16으로 가지를 치는 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갖는 건데 묵이라는 겔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 지금 생각에 아밀로즈의 특성일 것 같아요? 아밀로펙틴의 특성일 것 같아요? 펙틴일 것 같죠?
아밀로펙틴이 이렇게 가지를 치고 있으니까 얘네 때문에 엉길 것 같잖아요. 얘네는 끈적거림이고, 묵을 만드는 엉김성은 아밀로즈의 성질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원리 기전을 배운다든지. 그래서 단순하게 뭐 묵을 잘 만들고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배우죠. 그것도 묵의 경우에도 가루에다가 4배 정도의 물을 넣은 다음에 끓이는 과정에 호화가 일어나게 되고, 호화 과정에 해당이 되는 것을 냉각시키게 되면 겔레이션, 겔화가 일어나는 과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분 파트 굉장히 중요하게 물어요. 전분 파트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 밀가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빵 문제로 많이 나와요. 빵.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식문화 이렇게 변해가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밀가루 그러면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여러분 글루텐 함량이잖아요. 글루텐. 그래서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또 이거를 제빵 과정에서 팽창제 역할을 묻는다든지 이러한 문제들이 나올 거고요. 서류 뭐가 있을까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서류 그러면은 그렇죠. 감자, 고구마, 뭐 토란, 마, 뭐 이러한 것들 쭉 있겠죠. 뿌리 식물들, 뿌리, 서류. 그래서 감자, 고구마 부분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당류가 지금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과거하고 좀 순서를 바꾸게 놔뒀는데, 당류 그대로 그냥 영양사 시험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했던 순서대로 그냥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당류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당. 지금 이번에 그 2015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에서 가장 문제가 돼서 핫이슈가 되는 게, 그 전까지 식약처에서 했던 사업이 저나트륨 사업이었잖아요. 그렇다면 2015에서는 지금 저당 사업이잖아요. 당을 낮추자. 그래서 우리가 식품 영양 성분, 지금 여러분들 잠깐 하나만 줘보실래요? 이거 음료수. 이거 주시면, 여기 보면은 반드시 여기에 이제 영양 성분 표시를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음료 종류, 그러니까 그 제품에 해당이 되는 것이 있는데, 열량이 나와 있고, 탄수화물이 나와 있고, 탄수화물 아래 당류가 나와 있어요. 지금 뭐라고 나왔냐면은, 탄수화물은 2g, 당류는 0g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럼 써져 있는 탄수화물하고 당류의 차이점은 뭘까요? 탄수화물은 2g인데 당류는 0g이래. 차이점. 탄수화물은 큰 범위잖아요. 큰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여기서 영양 표시에서 표시되어 있는 당류는 단당류나 이당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단당류에 해당이 되는 것은 글루코즈, 갈락토즈, 프락토즈. 그럼 이당류는 말토즈, 락토즈, 슈크로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식사요법 시간에 얘기했었지만은, 우유 같은 경우에는 우유 한 팩을 만약에 보게 되면은 탄수화물 10g 써져 있어. 그럼 그 밑에 당류 몇 g 써져 있어야 될까요? 10g. 왜? 이당류니까, 락토즈가 이당류니까 그대로 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10g 그대로 들어와. 이 10g이 당류 10g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표시 기준에 대해서도 나오게 될 텐데, 이 당류 파트가 이제 이렇게 약간 이제 이번 2015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왔었는데, 우리 쪽에서 조리 원리 쪽에서 시험 문제로 나올 때는 뭐 결정형, 비결정형 이렇게 해서 나와서 폰당, 퍼지, 디비너티, 캐러멜, 브리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당 결정성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뭐 그런 식의 당 문제도 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5장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5장, 6장, 7장, 8장, 9장까지 보시면은 단백질류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육류, 그 다음에 육류 그럼 소, 돼지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이제 식용으로 많이 하는 것들은 가금류 뭐예요? 그죠? 닭, 그 다음에 뭐 오리, 뭐 칠면조 이러한 것들, 그 다음에 어패류, 그 다음에 날류,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 두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육류 같은 경우에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것이 사후강직, 숙성과정, 연육, 그 다음에 부위별 조리법 이러한 문제. 어패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잘 나오는 그 키워드가 비린내예요. 비린내. 그래서 2016년도 기출문제가 뭐였었냐면은, 어류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된장이 들어간다. 이 된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이게 기출 문제였었잖아요. 2016의 기출이었었는데, 우리가 매운탕 끓이거나 해물탕 끓일 때 된장이 들어가는데 그 된장의 역할을 묻는 거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콜로이드성으로 인한 그 냄새를 흡착하는 성질. 이게 답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된장, 고추장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의 기전을 묻는 문제예요. 조리가. 쉽지는 않아요. 조리 기전, 조리 실험 조리, 조리 과학에 관련된 걸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면은 난류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제 난류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달걀이잖아요. 그러니까 달걀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파트인데 달걀 같은 경우에도 난황 부분이 있고 뭐 난백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껍질 우리가 깔 때 볼 수 있는 난각막 그래서 난각막도 두 겹이거든요. 외 난각막, 내 난각막 두 겹의 난각막 그 다음에 껍질에 해당이 되는 난각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달걀을 가지고서 우리는 조리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조리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은 난백, 난황 해당이 되는 것들이 이제 난백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단백질, 난황 부분은 지질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의 특징 중에 하나가 쉽게 열에 응고한다라는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삶았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열 응고성에 대한 원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머랭, 난백을 가지고서 머랭 만들잖아요. 그래서 바로 난백의 기포성을 가지고서 기포를 만드는 것이 근데 이게 이제 왜 식품학이 중요한 거냐면은 바로 거품을 난백을 쳐서 이제 머랭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일종의 이것이 바로 변성작용인 거예요. 그러면은 식품학 부분에서 여러분이 단백질 부분에서 변성을 배울 거란 말이죠. 변성을 배우실 때 물리적 변성, 화학적 변성을 배우실 거예요. 물리적 변성 부분에서도 비팅에 의한 이러한 힘이 들어가는 변성인지 그 다음에 화학적 변성에 있어서도 효소가 들어간 변성인지 산이 들어간 변성인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변성 부분. 그래서 그냥 단순히 머랭 거품을 내는 것 같지만은 그 거품에도 바로 식품학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야지 공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난황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것이 마요네즈잖아요. 그러니까 마요네즈가 되는 건데 이거는 마요네즈의 유화성인 거죠. 유화라는 것은 만날 수 없는 물과 기름을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해 시켜주는 역할인 거죠. 그래서 작년 시험 문제로 물었던 것 중에 하나가 분리된 마요네즈가 있었다. 마요네즈가 분리가 되었는데 분리된 마요네즈를 다시 재생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정답은 신선한 난황을 넣고 다시 저어주는 방법. 이게 유화제였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문제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바로 열응고성이라든지 기포성이라든지 유화성 이런 식의 원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는. 그리고 마지막은 달걀을 너무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내가 완숙란을 만들고 싶다면은 부글부글 끓는 물에서 100도씨 끓는 물에서 12, 13분만 끓여야 되는데 이 시간 이상으로 끓여버리게 되면은 계란 노른자 부분에 초록색으로 이제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황화제일철을 만들게 되는 건데 그럼 이게 황화제일철에 해당이 되는 FAS가 영양적으로 영양가가 떨어지는 걸까요? 별 상관이 없는 걸까요? 영양가에는 의미가 없어요. 영양가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이제 까나페로 이용한다든지 했었을 때 가운데 이렇게 색깔 변화가 녹변이 일어났으면 별로 좋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역할들. 그래서 그러면은 이 녹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할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온도 조절을 한 다음에 빨리 찬물에 담궈주게 되면은 찬물에 담그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게 되면 껍질 잘 까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난각막이 수축을 하면서 껍질이 잘 까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난백 부분에서 만들어졌던 황화수소가 난황에 있던 철하고 만나지 못하고 얼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달걀 난류 부분에서는 응고성, 기포성, 유화성, 녹변 이러한 것들이 또 키워드가 돼요. 그 다음 우유 및 유제품 부분에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응고예요. 응고. 그래서 우유 여러분 끓이면은 응고되잖아요. 피막도 생기고 가열에 의한 응고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응고가 바로 치즈죠. 그래서 혹시 리코타 치즈, 코티즈 치즈 만들어 보셨나요? 그죠? 그래서 식초나 레몬 즙 넣고 나서 만들어 보셨잖아요. 그래서 샐러드에 나오는 두부처럼 하얗게 나오는 그 치즈. 그거는 산에 의한 응고잖아요. 산에 의한 응고성도 있고 레닌을 이용한 치즈 이런 것들. 응고에 대한 키워드가 이제 우유 및 유제품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나와요. 이러한 키워드들이 있고요. 두류 파트에서는 매우 중요한 게 바로 두부예요. 두부. 바로 두부에 있어서 글리시닌, 바로 두부에 들어있는 단백질의 응고성이거든요. 응고를 이용한 두부. 그 다음에 유지류 같은 경우에는 산패 문제죠. 결국은 튀김 문제를 통한 산패 문제인 거예요. 튀김. 그러니까 튀김이라는 원리를 많이 물어보는 문제와 더불어서 산패 문제. 그 다음 11장 채소류 및 과일류가 나오게 되는데 채소류 부분에서는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고 물론 이번에도 나왔던 것이 바로 색소 문제예요. 색소. 그래서 클로로필, 카로티노이드, 플라본. 자, 플라본도 하얀색의 안토잔틴, 보라색의 안토시아닌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는 것들이 있고요. 과일에서도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과일 부분에도 중요한 키워드는 펙틴이에요. 바로 펙틴.
팩틴을 이용한 잼 젤리 문제. 자, 첫 번째 시간인데 지금 때가 때인지라 졸고 계시네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다음, 채소류 및 과일류, 그 다음에 해조, 버섯류 파트는 이제 약간 비중이 적은 편이고요. 워낙 내용도 적고. 그 다음에 13장 같은 경우에 젤라틴과 한천은 페이지상으로 한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근데 시험 문제는 굉장히 잘 나와요. 왜냐면은 젤라틴 한천이 바로 굳히게 해주는 졸겔이거든요. 졸에서 겔로 굳는 과정을 나타내는 원리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와요. 젤라틴 한천 문제. 그 다음 14장 조미료 및 향신료 나와 있고요. 그 다음 15장의 음료. 크게 없어요. 여기 파트는. 중요한 키워드는. 그래서 이 조리 원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보시면은 제1장에서부터 12장 정도까지가, 그러니까 중간에 조리 원리 개요도 한 2문제, 곡류 전분 밀가루 파트도 한 2문제, 서류에서 1문제, 육류 및 가금류에서 뭐 3, 4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2, 3문제씩 쭉 나오면서 22문제에서 제가 아까 24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구성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자, 조리 부분은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자, 볼게요. 제1장 조리 원리의 개요예요. 너무 졸리시면은 일어나서 이게 점심시간 딱 끝나고 나서 졸릴 시간이라서 졸려요, 진짜로. 그리고 저도 거꾸로 앉으면 막 졸아요. 엄청 졸거든요. 잘 자요, 저도. 그래서 분명히 좀 전에 30초 전에 대답했는데 눈 떠보면 제가 어느새 자고 있었더라고. 뭐 심지어 이런 일도 있는데 너무 졸리면 잠깐 뒤에 가서 서서, 그러니까 점심시간 이후에는 그래도 뭐, 아, 저분이 굉장히 노력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바라봐 볼 수 있는 거니까. 자, 들어갈게요. 첫 번째, 제1장, 조리 원리의 개요. 자, 첫 번째 1번 보시면은 식품과 조리, 그랬죠. 식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식품, 우리가 식품 영양 이랬을 때, 이제 식품이 있고, 음식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은 식품에서 음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 식품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어요, 여러분들? 음식이 될 수 있는 약간 재료의 개념, 그 다음에 음식은 바로 먹을 수 있는 개념 이거죠. 그래서 식품이 음식으로 되는 모든 과정을 우리가 조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쿠킹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겠지만은 조리하는 과정에서 또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잘 생각을 못하는 게 뭐냐면은 조리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열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고구마를 캐서 그 고구마를 씻어서 씻는 과정, 단순히 씻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물어서 먹겠다. 씻는 과정 자체가 조리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고구마 자체를 그냥 칼로 뚝뚝뚝 잘라서 그냥 생 고구마 자체를 넣어서 먹겠다. 이것도 음식이잖아요. 그 다음에 고구마를 구워서 먹겠다. 쪄서 먹겠다. 튀겨서 먹겠다. 이것도 조리잖아요. 그러니까 조리는 크게 보시면은 가열이 들어가는 조리도 있지만은 열이 들어가지 않는 비가열 조리도 들어가요. 분명한 거는. 그래서 가열 조리와 비가열 조리 이렇게도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가열 조리 같은 경우에는 크게 또 어떻게 나눌 수가 있냐면은 물이 들어가는 습열이 있고요. 물이 들어가지 않는 건열 조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습열 조리 같은 경우에는 뭐 고구마를 쪘다든지 고구마를 졸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습열 조리였다면은 건열 조리는 그냥 굽는 거죠. 구웠다든지 기름을 이용한 것도 건열 조리로 들어가요. 고구마를 튀겼다든지 이것도 건열 조리. 비가열 조리. 나는 고구마를 그냥 씻어서 그대로 먹겠다. 생으로. 라고 했었을 때 비가열 조리. 그래서 비가열 조리 같은 경우에는 생채. 그냥 오이를 그대로 묻혀서 먹겠다. 그죠? 생채, 무생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날로 먹는 육회라든지, 그 다음에 나는 여러 가지 샐러드, 이런 것들을 생으로 먹겠다. 이것들은 다 비가열 조리. 그러니까 조리는 무조건 열이 들어간다라고 그 편협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조리라는 과정에도 가열이 있고, 비가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가열, 비가열. 그 다음에 식품 보시면은, 자, 식품, 기호성.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화학적인 물질. 그래서 여러분들도 왜 식품 영양학 전공할 때 식품 영양학 저는 다행히 이과였었고 고등학교 때 이과였었고 화학도 공부를 했고 생물도 공부했고 이런 입장에서 저는 식용과를 갔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없었거든요. 저는 공부할 때. 근데 이제 문과에서 통합 과목으로 식용과가 되는 과목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식용과로 오면은 이제 굉장히 이제 1학년 때 혼란스러워하는 거죠.
뭐 이거 분명히 나는 식용과 이러니까 왜 조리할 줄 알고 왔는데 일반화학, 유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생리학 들어가니까 이제 멘붕. 그래서 요즘에 1학년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요. 이거 처음부터 안 가르쳐요. 1학년 1학기 때는 그냥 기본 영양학, 글쓰기, 그 다음에 대인관계, 뭐 대화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그냥 가볍게 제과제빵, 그 다음에 뭐 식음료학 이런 거 가르쳐요. 그래서 왜냐면 학교 이탈을 하게 되거든. 그래서 학교를 싹 그만둬요. 1학기 때부터 유기화학, 물리화학, 생화학 들어가면 다 그만둬. 학교 못 다녀요. 학생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근데 기본 베이스 결국은 식품을 구성하고 있는 게 탄소, 수소, 뭐 산소, 질소, 칼륨, 나트륨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그 학점은행제에서 그 식품학을 제가 강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학점은행제는 나이가 정말 19살, 20살부터 60살까지 있어요. 그래서 학번을 밑에 보면 학번이 써져 있는 게 아니라 학생 이름 옆에 주민번호가 써져 있어요. 주민번호가 쭉 써져 있거든. 그럼 보면은 20살이네, 21살이네, 60살이네, 저분은 막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름을, 출석부를 보면서. 그래서 이제 식품학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2주,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원장님이 저를 부른 거예요. 선생님 잠깐 면담 좀 하자고. 그래서 이제 갔더니 영어로 수업하시냐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막 이랬더니 영어 수업하셔서 학생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무슨 말인가 그랬더니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칼륨, 케톤체, 알데하이드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이제 뭐 60에 이제 조리 공부하시는 분들, 뭐 50에 조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생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걸 어떻게 할 거야. 이 알데하이드를 알데하이드라 하고 케톤을 케톤이라 하는데 나는 어찌해야 될 것인가. 막 이랬던 적이, 그렇다고 뭐 C는, H는, O는, 뭐 N은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랬던 적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낯설죠. 그래서 식품학 같은 경우에가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막 뭐 케톤체부터 시작을 해서 6탄당이다, 5탄당이다, 펜토즈다, 트리오즈다, 뭐 헥소즈다, 막 헤미아세탈이다 이런 단어 나오는데 멘붕 오는 거잖아요. 근데 어쩔 거야,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좀 어렵죠. 많이 식용과 과목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딴소리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예전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서 그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 학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나중에 이 학생이 제가 이제 조리 수업을 했었었는데 내 수업 시간에 맨날 30분 전에 와 있어. 근데 분명히 그 앞 수업이 있는데 왜 안 들었더니 식품화학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북한에서 4학년까지만 다녔던 거죠. 초등학교 4학년 과정만 다녔고 더군다나 영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꽃제비 이런 식으로 해서 압록강 이런 데 있다가 탈북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하나원에 있다가 이제 특기생으로 해서 대학을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그럼 난 식용과를 가겠다 이러고 온 거예요. 조리하는 데인 줄 알고. 근데 왔는데 전혀 이게 아니잖아. 그래서 이제 조리 시간에 와서 저한테 맨날 뭐 도와드릴까 뭐 이랬던 학생이었었는데 결국은 그만뒀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뭐가 제일 힘들어 이렇게 물었었는데 왜 웃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 웃는 코드가 다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영화에서도 그 멜로 영화라든지 그 이런 여러 가지 슬픈 영화라든지 이거는 나라별로 다 통한대요. 근데 제일 어려운 영화가 코믹 영화래요. 코믹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영화가 특히 유럽 영화, 그러니까 프랑스 뭐 이쪽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코믹 영화가 대박 터뜨리는 게 웃음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막 우리가 그다음에 우리나라 말 중에서 너무 어려운 게 웬만한 말들이 우리가 다 외래어 쓰잖아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거죠. 뭐 이거 뭐 캔스레니부터 시작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말 쓰게 되면은. 근데 그 학생 생각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 더 도움 많이 주지 못했던 게 이런 게 있는데 아무튼 화학 부분이 굉장히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근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어찌되었건 학원에 오셔서 8주 동안 강의 듣는 동안에 최대한 많이 받아들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때 배워놓은 것들이 또 앞으로 계속 써먹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아니면 내가 또 언제 공부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한 학기 동안,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내년 시험 볼 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보세요. 그래서 한 가지 가공품으로 천연물 또는 가공품으로 인간이 섭취할 수 있는 거다. 한 가지 이상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고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했고요. 쿠킹, 조리는 좁은 의미에서는 식품이라는 소재를 음식으로 만드는 단계를 쿠킹이라고 볼 수 있지만은 넓은 의미에서는 식사 계획, 그 다음에 선택, 조리, 상차림, 준비까지의 모든 과정, 전 과정을 쿠킹. 푸드 코디네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푸드 코디네이터,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의외로 미대 출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외국에 그 미술 때문에 이제 미술 전공으로 외국을 나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스타일리스트로 전향한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색감이 굉장히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식품에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 넘어갈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식용과 그러면은 야, 너 요리 진짜 잘하겠다. 음식 진짜 잘하겠다. 밥 진짜 잘하겠다 이러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영양사를 또 했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조리를 잘할 거야. 근데 전혀 그건 별개잖아요. 먹는 것만 잘해요. 판별만 잘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결혼하고 나서 딱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 환갑이 되셨는데 어머니 환갑 때 뭐 하고 싶으세요? 동네 잔치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잔치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10년 살았어요, 제가. 그래서 시골에 내려가고 동네 잔치 그 해줬는데 이장님이 새벽 5시에 방송해갖고 자다가 깜짝 일어나갖고 이제 뭐 오늘 아침은 어느 댁으로 오셔서 식사하세요 이거를 우리는 아침 시간을 8시 생각했는데 시골은 5시 되니까 일어나고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다 벌떡 일어나고 이랬던 적도 있는데 그 전날 이제 영양사 했잖아. 그러니까 딱 메뉴별로 불고기감, 그 다음에 잡채, 전처리 다 끝내놨잖아요. 아침에 짠 일어나면은 쫙 봉다리 꺼내서 저쪽 팀은 전팀, 이쪽은 이제 볶음팀, 이쪽은 이제 구이찜. 그래서 순식간에 쫙 차려내는 거죠. 그 다음에 못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약밥, 머릿고기,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사올 것들. 이거는 방앗간에서 딱 주문, 끝.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있어. 갈 때 한 봉지씩 드리는 거. 그래야지 이제 손에 쥐고 가셔야지 좋아하시잖아요. 떡 하나라도, 과일 하나, 음료수 하나. 그래서 며느리 잘 얻었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동네에. 그래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일머리는 있는데 저는 조리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음식 하는 것 자체는 뭐 그런 건 있는데, 음식을 하는 과정을, 그러니까 아트, 예술이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관심도 있어야 되고, 일단 본인이 굉장히 좋아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이 이제 조리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리에이티브 셰프 과정이라 그래서 제가 그걸 7주 동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듣다가 하루에 10시간씩 듣는 거예요. 10시간씩. 10시간씩 7주를 듣는 건데 4시간 이론, 3시간 실습, 4시간 이론, 아니다. 3시간, 4시간, 3시간이었구나. 3시간, 4시간, 3시간인데 저는 이 3시간은 들을만해요. 이론은. 근데 이 실습하는 4시간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습 4시간 동안 맨날 설거지하고 중간에 화장실 들락날락 하면서 막 남들은 자다가 일어나고 이 시간에 막 각 그 호텔에 있는 명인들이 오셔갖고 막 모던 한식 소스 요리, 그 다음에 뭐 중식 요리 막 이런 거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분자 요리 막 이런 거 보여주는데 이게 너무 관심이 없는, 너무 재미가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막 맨날 막 불량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뭐 한 사람인데 나중에 교수라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태도가 나쁘냐고. 근데 저예요, 저. 근데 시키는 것만 잘해. 그래서 마지막 이제 그 마지막 7주차에 그 레시피 하나씩 내서 이제 대회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조가 딱 4명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PPT를 잘 만들어. PPT에 와. 이 사람은 음식을 잘해요. 음식 준비해 오세요. 그다음에 보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시키는 걸 잘하더라고, 제가. 그래서 우리 조 1등 해갖고 제가 수원에서부터 서울까지 이만한 큰 냄비를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래서 냄비 들고 집에까지 오느라고. 그 냄비에다가 저기 라면 잘 끓여 먹고 있어요. 그래서 냄비, 내가 상 받았던 냄비야, 막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요리는 이제 그때도 계속 느꼈던 게 뭐냐면은 요리는 예술이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그 음식 어떻게 테이블 세팅을 하느냐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접시에다가 디시 플레이팅이라고 하잖아요. 플레이팅을 하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정말 차이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조원 중에서 호텔 20년 차 인터컨티넨탈 그분이 계셨었는데 그냥 슬렁슬렁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게 간희 씨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쓱 가서 보고 오더니 샐러리 한 조각, 그 다음에 뭐 무슨 베이비 그거 채소 몇 개, 그 다음에 당근 하나를 딱 갖고 오는 거예요. 근데 당근을 네모나게 필러로 딱 슬라이스를 해. 그러더니 그거를 돌돌돌 말아서 순식간에 꽃장식을 쫙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역시 그냥 예술가, 그 다음에 괜히 있었던 게 아니었구나. 저는 그거 했으면 당근 죽 만들었을 거예요. 막 이렇게 손으로 주물러서. 근데 그런 것들인데 아트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능력이 제일 뛰어나야 될까요? 창의성 아트. 근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떠드는 능력은 돼도. 자, 쿠킹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는 푸드 스타일, 푸드 코디네이터까지가 바로 조리다라는 내용이고, 나온 것처럼 이제 21세기 조리의 과정은 과학이고 예술이다라고 했잖아요. 제가 좀 전에 그 미슐랭 3스타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아직 뭐 미슐랭 별 단 음식점, 우리나라 자체의 음식점은 없다라는 얘기가 막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몇 년 전에 분자 요리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히트를 쳤던 적이 있었었는데, 이 분자 요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원자 분자 맞아요. 그 분자 요리인데, 저는 이 분자 요리를 강의할 때 도대체 어떻게 강의하려고 하지? 막 이랬던 거고, 그 여러분들 왜 우리 급식 배우실 때 전통적 급식제도, 중앙공급식 급식제도, 예비저장식 급식제도, 어셈블리, 이렇게 조합식 급식제도 배우잖아요. 그랬을 때, 레디 프리페어드 배울 때 거기에 쿡칠, 쿡프리즈, 수비드 나오잖아요. 저런 게 있었나? 있었어요, 수비드. 그래서 진공포장에 해당이 되는, 저온 진공포장에 해당이 되는 수비드인데, 이것도 일종의 이제 그 포장재에다가, 그러니까 익힌 재료를 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고등어 조림을 만들겠다. 그러면 고등어 조리 300인분을 미리 큰 솥에다 만든 다음에 1인분, 1인분, 1인분으로 원포션을 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작은 봉지에다가 고등어를 한 토막을 넣고 여기에 들어갈 모든 양념을 다 넣은 다음에 이거를 포장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저온에서 바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가열하게 되면은 여기 안에 포장 안에서 영양가도 향도 다 안 빠져나가잖아요. 그걸 바로 수비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과학적인 원리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와갖고 이제 분자 요리 강의했던 분이 오셨는데 어떤 원리였었냐면은 캐비어를 만드는 거예요. 그 캐비어를 만드는데 그거 우리 왜 오탄당에서 자이로즈라고 말하는 잔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탄당에 해당이 되는 검류 물질을 갖고 온 거죠. 그래서 검류 물질이 이렇게 굳히는 역할을 해주잖아요. 검류 물질하고 망고 주스 또는 석류 주스를 갖고 온 다음에 믹서기에다가 섞어서 갈아. 걸쭉해지잖아요. 그거를 이제 주사기에다 넣어. 주사기에다 넣은 다음에 주사기 끝에다가 놓고 나서 밑에다가 수산칼슘이 있는 용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수산칼슘이 있게 되면 칼슘이 얘가 내려왔을 때 쉽게 응고하는 원리잖아요. 그래서 한 방울 한 방울 방울 떨어뜨리면은 노란색 캐비어가 돼. 석류를 넣고 나서 떨어뜨리면 붉은색 캐비어가 돼. 그러니까 그냥 저희 이제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에다가 검류 물질 넣어서 굳혔네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일종의 이제 칼슘이 들어갔을 때 더 쉽게 굳더라 이런 원리를 이용한 거죠, 결국은. 그래서 조리는 과학이고 예술이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 베이스가 없으면은 조리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험 조리,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있는 건데 별게 아니에요, 분자 요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식품의 특성을 이해하면서 조리를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 자, 여기까지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었고요. 보시면은 식품으로서 갖춰야 될 조건에서 자, 첫 번째 당연히 영양적이어야 되고, 두 번째 보시면은 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고 해 단체 급식 나가는데 초등생 성장기 아이들의 열량을 다 맞췄대, 영양가를 맞췄대. 근데 비주얼상 도저히 먹고 싶지 않아. 그럼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잖아. 칼로리 뭐 800칼로리에 단백질 뭐 30g에 칼슘 뭐 300mg을 맞췄다라고 하더라도 안 먹으면 그만인 거 아니야. 기호적인 것. 그래서 기호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식품에서 품질을 크게 세 가지를 나누잖아요. 세 가지 품질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본 세 가지 품질. 먼저 얘가 영양적으로 맞는 품질을 갖고 있는가. 그죠? 영양적 품질. 그 다음에 이것이 위생적으로 품질에 있어서 제대로 조리가 된 것인가. 위생적 품질.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드시 테스트하는 것이 뭐예요? 관능 검사 해보셨죠? 그래서 관능적 품질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관능적 품질, 감각평가, 요즘엔 관능 그러니까 왠지 섹시 이런 이미지를 갖는 사람들 때문에 감각평가다 이렇게도 얘기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먼저 시각, 눈으로 봐서 눈에서 이미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가. 그 다음에 밖에서 맡은 후각에 있어서 이게 먹고 싶은 향이 나는가. 그 다음에 옆 사람이 먹었을 때 아삭아삭 맛있는 소리가 들리는가, 청각. 그 다음에 혀에 닿았을 때 정말 맛이 도는가, 미각. 그 다음에 이것이 여러 가지 느낌이 부드러운가, 질긴가, 촉촉한가, 뭐 거친가, 촉각. 이런 식으로 해서 오감이라고 하잖아요, 결국은. 눈으로, 코로, 입으로, 귀로, 느낌으로 봤었을 때 이 오감에 있어서 관능적 품질을 충족할 수 있느냐,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특징들. 그래서 관능적인 거, 이걸 기호적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위생.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가 맞춰야 되잖아, 당연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영양사 메뉴, 그 캐터링 업체 이렇게 이제 뭐죠? 이렇게 면접 보거나 이럴 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의 계절식품을 이용해서 3,000원짜리 식재료, 그러니까 식단에 해당이 되는 것을 짜봐라. 이걸 그 자리에서 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이제 질문으로. 그래서 그럼 계절에 대한 메뉴 감각이 있는지, 식재료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간단하게는 오이 한 토막을 갖다 놓고 나서 얘가 몇 그램이나 될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양파 들고서 이게 몇 그램이나 될 것 같냐,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재료에 대한 감각이 있는지, 무게감이 있는지, 원포션 양에 해당이 되는 감각이 있는지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영양사 시험 문제가 계속 어려워지는 이유가 너무 이론적인 것보다는, 예전에 우리 시험 문제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었어요. 토마토 껍질을 그러니까 토마토 퓨레를 하려고 토마토 껍질을 까고자 한다. 이랬을 때 토마토 껍질을 쉽게 까는 방법. 1번 소금물에 담가 놓는다. 2번 설탕물에 담가 놓는다. 3번 끓는 물에 데쳐낸다. 뭐예요? 끓는 물에 데쳐낸다죠. 그래서 실질적인 조리 문제도 시험 문제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진짜 현장에 투입했었을 때 당장 조리 부분, 이론 부분을 다 알고 있느냐, 이런 것들 물어요. 전부 다 시험 문제로. 그러니까 화학적인 부분, 조리적인 부분 다 물어봐요. 조리 파트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위생적인 파트, 그다음에 경제, 그래서 식단가에 대한 개념도 있는지, 식재료 이런 느낌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최근에는 이제 환경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죠. 환경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로컬 푸드가 뭐예요, 여러분들? 지역 음식이잖아요. 그래서 원래 로컬 푸드라는 의미가 미국에서 먼저 나왔던 거거든요. 미국에서 먼저 나왔던 건데 생산지로부터 근거리에 해당이 되는 음식을 먹어야지, 이게 바로 근거리 음식을 먹게 되면은 방부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지역의 음식을 이용하자라고 했는데, 미국은 땅덩어리가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반경 400km 이내를 로컬 푸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럼 우리나라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400km가 안 될걸요? 우리나라 음식은 다 로컬 푸드야. 남한, 북한을 다 합쳐도 이런 식의 로컬 푸드. 근데 사실은 이 로컬 푸드의 의미가 이제 지역 음식이라는 의미도 있었지만은, 슬로우 푸드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면은 우리나라 남양주에 여러분들 슬로우 푸드 박물관, 슬로우 푸드 마을 있는 거 아세요? 있어요. 그 커피 박물관도 있고 슬로우 푸드 있는데, 이 슬로우 푸드 마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가 정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은 대부분 말하는 것이 패스트푸드의 반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패스트푸드는 이제 당장 바로 나오는 음식이지만은 슬로우 푸드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지역 음식의 의미가 더 강해요. 그 지역의 전통 음식을 살리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김치 담가서 만약에 겉절이 같은 경우는 바로야 먹지만은 발효 숙성하는 과정이 걸리잖아요. 장류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음식은 다 슬로우 푸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슬로우 푸드는 지역 음식이라는 의미, 전통 음식을 보존하자, 이 개념이 더 강한 거예요. 전통 음식. 그리고 결국은 이게 바로 이제 지역 음식, 전통 음식, 로컬 푸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의미에서 푸드 마일리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 푸드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푸드 마일리지는 내가 여기 생산지로부터 이제 음식을 1톤 트럭에다가 실었어. 그러니까 트럭에 실었던 무게에다가 몇 킬로미터를 이동하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푸드 마일리지인데, 무게를 많이 실으면서 이동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결국은 화학연료를 많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CO2 가스 배출이 많아지게 될 거고, CO2 가스 배출이 많아지면 지구 환경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거예요. 그래서 지역 음식, 슬로우 푸드, 푸드 마일리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의미들 있잖아요. 에코 쿠킹, 그 다음에 그린 테이블, 이것들이 전부 다 결국은 환경 보호라는 것이 들어가게 돼요. 지구를 보존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참고로 이거는 그냥 알아놓으세요. 그 다음에 슬로우 푸드라고 제가 지금 여기 로하스라고도 써놨잖아요. 로하스가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래서 로하스가 라이프 오브 헬스, 건강한 삶이잖아요. 라이프 오브 헬스니까 건강한 삶, 그 다음에 A가 end야. A가 건강한 삶과, 자, N, 여기 N에서 A가 나온 거고요. 이 S가 sustainability라고 해서 이게 이제 지속 보존이란 뜻이죠. 이게 sustainability가 지속 보존이라는 의미로 해서 결국은 지구를 지속 보존하자.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삶,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나도 건강하면서 지구 보존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에 다 환경 보존이라는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단체급식에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수요일 날 메뉴거든요. 그죠? 아시죠? 수다날. 수요일은 다 먹는 날. 그래서 최대한 잔반을 없애잖아요. 잔반을 없애는 날이라고 말하게, 다 먹는 날, 수다날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그걸 처음에 시도했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잔반과 잔식의 차이는 뭐야, 여러분? 잔반, 잔식. 잔식, 남학생. 뭘까요? 잔반과 잔식의 차이.
잔반, 잔식.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잔반과 잔식의 차이? 잔반, 그러니까 내가 음식을 떠갔어. 떠갔는데, 먹다 보니까 이거 간이 하나도 안 맞아. 너무 맛없어. 내가 떠간 양에서 남겼어. 이건 뭘까요? 잔반. 내가 영양사야. 내가 오늘 비가 와서 내가 500인분을 만들었어. 500인분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부서 사람들이 오늘 뭐 외부로 뭐 나가고 이런 걸 잊어먹는 그걸 체크를 못한 바람에 200인분의 밥이 남아버렸어. 이건 뭘까요? 이게 잔식이에요. 그러니까 잔식은 재활용할 수 있지만 잔반은 재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영양사 매니저 입장에서는 잔식을 이것도 결국 잔식도 결국 버려지는 양이 되기 때문에 잔식도 이렇게 수요 예측을 잘해서 잔식도 줄여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잔반이 그러니까 줄게끔 만들려면 애초에 아까 말했던 기호적으로 영양적으로 다 맛있게 되는 음식을 줘야지 잔반을 줄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고요. 자,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첫 번째가 조리의 목적이에요. 왜 그럼 조리를 해? 첫 번째, 기호성이 향상된다. 아까 고구마를 제가 예를 들었는데 군고구마로 먹을래? 생고구마로 먹을래? 고구마 스틱으로 먹을래? 찐고구마로 먹을래? 다 다르잖아요, 맛이. 튀김으로 해서 먹을래? 바로 기호성이 달라질 수 있다. 다음, 밥을 먹을 거야? 쌀을 먹을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쌀로 먹을래? 생식으로 먹을래? 익혀서 먹을래? 구워서 먹을래? 삶아서 먹을래? 죽으로 먹을래? 소화성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소화성. 가열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효소, 아밀라제, 리파제, 프로테아제 이런 효소 작용이 영유해지면서 소화 흡수가 더 쉬워진다. 조리 과정 중에서 절단, 자르고 또 물도 들어가고 양념도 들어가고 가열되고 조직도 부드러워지면서 소화성이 더 좋아지더라. 그 다음 안전성이 향상이 된다. 세척, 침수, 가열하는 동안에 아린맛, 독한맛 등 불쾌 성분을 제거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물에다가 침지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른맛, 쓴맛 제거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도라지도 예를 들어서 있죠. 도라지 같은 경우에도 소금물에 담궈 놓고 나서 바지락 주물러 주잖아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죽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린맛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러한 것들 전부 다, 그 다음에 병원균, 기생충, 농약을 제거하는 것도 들어가고, 그 다음 외관 풍미가 증진이 된다. 여러 가지 조화를 이용해서 조리의 외관을 좋게 하더라. 맛과 냄새, 온도, 질감. 냄새, 참고해요. 냄새, 풍미, 향기. 자, 이렇게 있었을 때 보통 우리가 약간씩의 차이가 있거든요. 향기가 진짜 좋다. 냄새가 진짜 좋다. 그 다음에 풍미가 진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냥 참고로 뭐 쓸 건 없고요. 냄새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 진짜 발꼬랑 냄새가 강하다. 그죠? 꿀인내가 강하다. 또 고린내, 땀 냄새. 오늘 전철에서도 다 젖었잖아. 비가 워낙 많이 와서. 제 옆에 남자가 오는 순간 정말 확 냄새가 끼쳐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제가 앉아 있었지만. 자, 그리고 냄새는 일반적으로 안 좋은 걸 얘기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 향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향이 난다, 좋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향기는 좋은 걸 얘기하는데 향기하고 풍미는 또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향기는 그냥 단순하게 코에서 맡는 거예요. 근데 풍미는 우리가 이제 관능 검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게 되는 건데 플레이버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거봉을 먹는데 포도를 먹는데 내가 밖에서 냄새 코로 맡았을 땐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입에 넣었을 때 입에서 툭 터지면서 입안에서 쫙 퍼지잖아요. 그래서 와인 소믈리에 이런 거 할 때도 입에 넣은 다음에 바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혀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굴리잖아요. 30초 정도 굴리면서 혀 안쪽에도 느끼잖아요. 바로 여기서 퍼져나가는 향을, 입 안에서 퍼져나가는 향을 풍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바로 이제 외관 풍미라는 단어는 플레이버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향신료를 사용한다. 파, 마늘, 허브. 향신료 중에서 금보다 더 비싼 향신료가 뭐예요? 금보다 더 비싼 향신료. 그렇죠. 샤프란. 그래서 샤프란 같은 경우에 그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 다큐멘터리 중에서 나중에 혹시 시간 되실 때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그 2년 전이었구나. 2015년도 3월쯤에
KBS에서 수목금 걸쳐서 1부작, 2부작, 3부작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리 인류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었었는데, 이 사람 이육정 PD였잖아. 지금 이육정 PD가 요리하던데요, 테레비 프로에서. 그죠? 그러니까 원래 이육정 PD가 신방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요리 프로를 맡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분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었는데 요리에 워낙 관심이 많았대요, 본인이. 그래서 누들로드부터 시작을 해서 식품에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이분이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리 인류 이런 걸 찍으면서 이제 식품에 관련된 다큐를 찍다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요리를 너무 많이 내가 더 알면은 더 풍부한 것들을 찍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해서 르꼬르동 블루를 졸업을 했잖아요. 2년간 르꼬르동 블루에 들어가서 고급반까지 다 졸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르꼬르동 블루 이제 꼬르동 블루가 원래 그 나라가 프랑스잖아. 근데 자기 불어는 못하고 그래서 그 영어가 되니까 뉴욕에서 배웠대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 꼬르동 블루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거를 매주 토요일마다 신문에 연재를 했었어요. 요리하는 PD 뭐 이래갖고. 그래서 거기서 발생되는 그런 것들이 신문 연재, 토요일마다 신문 연재가 나왔던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었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러다가 요리하면서 이제 아예 본인이 요리하는 프로까지 맡으신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스마트하시고 굉장히 핸섬한 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거 보시면 이제 나오는데 1부가 이제 빵에 대해서, 2부가 사람은 왜 육류를 먹는가, 3부가 이제 향신료 전쟁 이래갖고 나와요. 근데 그 향신료 파트에 나올 때 샤프란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샤프란이 이제 북아메리카 이쪽에서 나온 꽃이잖아요. 우리 샤프란 그러면 섬유유연제만 생각하는데, 그래서 꽃술에서 그거를 그 아침에 꽃이 피어 있었을 때 그 암술에 해당이 되는 꽃술을 따서 그거를 말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천 송이가 들어가서 겨우 1kg이 만들어진대요. 그래서 금보다 더 비싼 향신료. 그래서 쿠스쿠스부터 시작을 해서 볶음밥이라든지 이런 노란색으로 들어가는 바로 이제 그 음식에 들어가는 색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샤프란이었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허브라는 것들, 향신료로 들어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영양가를 보존하고자 한다. 자, 여러분들 조리 과정에서는 아까 제가 아무리 가열 처리가 하지 않더라도 식품이라는 재료를 통해서 내가 씻어서 껍질을 벗기고 썰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시간이 지나게 돼 있고 물이 들어가게 돼 있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는 열이 들어가게 되면은 없었던 영양소가 만들어질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중에서 조리 과정을 통해서 영양가가 증가한다.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영양가를 보존하고자 하는 거지. 보존. 최대한 보존하고 싶은 거지 없던 영양소가 갑자기 생기진 않아. 근데 이건 가능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콩밥을 먹겠다라고 했으면은 콩밥을 먹게 되면은 밥에서 부족했던 리신을 콩이 채워주고 콩에서 부족했던 메치오닌을 밥이 채워주고 라고 하면서 두 가지가 보완이 되는 건 있어요. 보완이 되는 건 있지만은 없던 영양소가 갑자기 막 생겨나진 않아요. 조리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최대한 영양가를 보존하고자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단일 식품보다 양념이나 부재료를 첨가시킴으로써 영양가를 높이고자 하는 거죠. 좀 더. 그 밖에 조리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소, 과일을 냉동시켜서 데친 다음에 냉동시키는 이유, 그 다음에 과일을 절임을 하는 이유가 오랫동안 저장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조리 과정을 통해서 바로 저장성을 향상시키고 다양하게 만들고자 하는 거다. 쭉 봐보세요. 다시 볼게요. 자, 조리의 목적 1, 크게 읽어보세요. 1, 기호성 향상. 자, 2, 소화성 향상. 3, 면성 향상. 4, 외관 풍미 증진. 5, 영양가 보존 및 향상. 6, 기타 저장성 향상, 다양성. 자, 이러한 내용들이 있다. 잠깐 쉬고 이제 조리 기초과학 들어가도록 할게요.